저는 방학 비행 중이고요. 네. 재작년은 게시물에 간단히 올렸는데 네. 상주고등학교 졸업했고 고대 경영대학 졸업하고 회계사로 3일 회계법인 다니다가 군대에서 이제 회계학 강의 하다가 이제 로스쿨 들어왔고요. 네. 처음에 이거 한 이유는 제 와이프가 이제 서울대 로스쿨 1기로 졸업을 했는데 그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이제 졸업하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다닐 때 계속 저한테 이제 상법 수업 들으면서 계속 묻는 겁니다. 맨날 물었던 말은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왜 회사에 자본이 있는데 돈이 없냐? 자본이랑 돈이 다른 게 뭐냐? 근데 그 얘기는 뭐 어떻게 설명을 해도 사실 회계학적으로 이렇게 개념이 안 잡힌 상태에서는 이제 계속 딴소리거든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래서 이제 또 혹시 결혼하신 분이 계시겠지만 와이프들은 그냥 남편의 말을 약 3마디 이상 잘 안 듣잖아요. 어떤 설명이라도 이제 되게 복잡한 설명인데 한 3마디 설명하면 아 됐다고 그냥 다음에 들자고 이렇게 해서 그랬고 제 여동생도 이제 여동생은 이제 중앙대 법대 나와서 중앙대 로스쿨 다니는데 걔도 맨날 전화해서 똑같은 거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계시는 두 분은 어쨌든 상법 쪽에서 계속 이제 헤맸고 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상법을 참 수업을 열심히 듣고 하는데 점수가 워낙 안 나오니까 상법 교수님께서 불러다가 넌 점수가 왜 이렇게 안 나오냐?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이제 교수님 쳐다보면서 그랬더니 교수님 제가 살아가는데 상법이 필요하겠습니까? 교수님이 넌 필요할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상법은 그냥 넘어갔었는데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서 이제 저희가 방학 때 준비했던 거는 이제 저희 학년에 있는 상법을 들으니까 좀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싶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었고요. 네. 그래서 그때는 방학 때고 한데 뭐 사람도 꽤 많이 왔었고 네, 반응도 괜찮아서 네, 이번에 한 번 더 해보자 그렇게 했었고 네, 이렇게 하게 된 거고요. 그렇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시작하면 네. 다들 이제 회계학 처음에 그러면 이제 다들 뭐 숫자를 계산하는 거다. 네, 뭐 심지어 저희 뭐 제가 군대 있을 때 격리장교라고 20년씩 이 업무만 하시던 분들조차도 하시는 말씀이 회계는 뭐 계산하는 거 아니냐 더하기 빼기다 얘기했으면 하시는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계는 더하기 빼기라기보다는 이렇게 그 제일 첫 문장에 적어놨지만 이렇게 랭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계학 책에 그 이렇게 막 넘기다 보시면 그런 말이 어딘가에 반드시 나와 있습니다. 회계책에 이렇게 보시면 원서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말로 된 책에는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회계학은 랭귀지고요. 랭귀지인데 이 언어의 규칙을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예외가 없습니다. 규칙을 딱 한 개만 하나씩 알고 계시면 어디다 갔다고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처럼 계속 이 업무로 밥을 먹고 살았던 사람들은 복잡한 거래를 짧게 처리할 수 있는 거고요. 짧고 한두 줄로 처리할 수 있는 거고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그 거래를 길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네, 길게 써야 되는 거니까. 그런 차이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사실은 적혀진 내용을 이해하시는 정도만 되면 되지 그걸 굳이 뭐 작성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시니까. 네. 그리고 뭐 변호사로 일하신다고 하시더라도 그냥 적혀있는 내용만 읽을 줄 아시면 되지 그걸 작성하시는 업무는 아마 회계법인 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어딘가에 돌아다니고 있을 테니까 필요할 때 저한테 연락 주시면 상가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은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딱 한 개의 문법만 설명드릴 거고 그거 좀 이해하시고 네, 외우시고 네, 그러면 됩니다. 네, 그걸 하면 첫 시간 그리고 이제 둘째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회계 실무 그래서 이제 제가 가상의 회사를 하나 차립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게 잘 운영되다가 네, 돈 좀 벌었다고 회사도 하나 사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망해서 이제는 이제 다 털릴 겁니다. 실질적으로 밖에서 보시는 언론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회사가 망했다고 해서 그 회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좀 고도화되어서 회사가 망했다라는 의미는 기존의 경영진이 자기의 경영권을 잃는다는 의미인 거지 그 회사가 망했다고 해서 그 회사가 문 닫는 거 아닙니다. 요즘에 흔히 이제 말하는 웅진그룹 분명히 웅진그룹은 망했다고 얘기는 합니다. 다들 망했다, 부도났다고 하지만 웅진코웨이 집에 쓰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뭐 KT 웅진코웨이로 바뀌어서 아마 지금 잘 KT는 뭐죠? 네, 그때 KT가 뭐 웅진 뭐 회사 같고요. 네, 뿔뿔이 흩어져 있다 뿐이지 그 회사는 다 있습니다. 회사가 망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그 웅진그룹을 일으켰던 윤석금 회장님이
그 웅진그룹 회사들에 대한 경영권을 상실했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회사가 망해서 문 닫는 청산을 하는 회계 처리를 적어놓은 게 아니고요. 제가 잘 운영을 하다가 잘 말아먹고 제 경영권이 뺏기는 과정을 다 이제 회계 처리로 끝까지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회계 실무부는 보시면 이제 목차 보시면 아시겠지만 15개 주제로 나눠놔서 뭐 필요한 내용 어지간히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계 원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냥 뭐 보실 거 없고요. 이거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회계 원리는 뭐냐면 언어니까 기록을 해야 되니까 기록하는 방식이 뭐냐면 사람이 뭔 행동을 하고 나면 그 결과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를 먼저 적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에다가 원인을 적는 것 뿐입니다. 인간의 행동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 결과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산이 증가했거나 자산을 까먹었거나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기 서가지고 떠들고 있으면 제 그 어떤 충만했던 기운이나 에너지가 빠져나가겠죠. 제 자산했던 어떤 거에 나가는 거고요. 제가 이 볼펜을, 이 펜을 들고 우리가 쓰면 그만큼 자산을 쓸 겁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 이제 저한테 5,000원 주셨는데 그 경우는 제가 5,000원을 번 거고요. 책을 갖다 드리고 5,000원 받은 거고.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증가했느냐, 감소했느냐,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자산이 증가한 경우를 보면 자산이 증가했다고 어디다 적냐면요, 이렇게 칸을 나눠서 그 왼쪽에다 적어놓습니다. 자산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산이 감소하면요, 그냥 오른쪽에 적는 겁니다. 칸 나눠서. 아무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자고 해서 자산이 증가하면 오른쪽에 적고 자산이 감소하면 왼쪽에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산이 얼마 증가했다. 먼저 적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산이 증가한 이유를 봤더니 딱 네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뭐냐면 뭔가 수익 창출을 한 거고요. 제가 이제 뭐 강의에서 책 5,000원씩 나눠드린 것 같은 거. 그 다음이 제가 노트북을 좀 갖고 있는데 저 노트북을 누군가에게 팔면 누가 나한테 돈 줄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자산을 갖다 팔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봤더니 뭐냐면 이제 여기서 많이 헷갈리시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오면요. 제가 저기 제 동기 광인이라고 하는 제 동기인데 광인한테 5,000원을 빌려오면 제 주머니에는 5,000원이 쭉 늘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채는 뭐 부의 자산 이렇게 표현을 해서 법적 용어로 여기서 많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시는데 그냥 행위로 봤을 때는 내 행동이 돈을 빌려왔다는 행동으로 인해서 제가 5,000원 내 주머니에 5,000원 늘어납니다. 그래서 부채가 증가하면요, 그 금액만큼 내 주머니에 돈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한 개가 뭐냐면 이제 제가 주식 투자 정말 잘한다고 소문이 납니다. 그럼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그럽니다. 자, 내 돈 줄 테니까 좀 불려서 나한테 나중에 불린 금액과 합쳐서 돌려달라 라고 부탁을 저한테 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투자라고 하고 보통은 이제 자본이라는 개념 과목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 중에서 자산이 늘어나는 행동은 이렇게 딱 네 가지입니다. 이걸 네 가지 다 설명이 됩니다. 무슨 행동이든 간에. 반면에 자산이 감소했습니다. 제 주머니에 5,000원 나갔습니다. 왜 나갔는지 보면 그 역시도 네 개밖에 없습니다. 반대 개념이겠죠. 수익의 반대 개념이니까 비용인 거고요. 수익 비용인 거고. 그 다음이 다른 자산, 제가 노트북을 사오면 제 주머니에서 돈 5,000원 나가야죠. 5,000원 뭐 100만 원 나가야겠죠. 그러니까 다른 자산이 증가해도 제 주머니에서 돈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광인한테 5,000원 빌린 거 갚으려면 현금 주고 갚아요. 제 주머니 5,000원 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부채가 감소하면
저한테는 5,000원이 없어지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투자 받은 거 그거 주식도 잘해서 제가 돌려주거든요. 그 돈만큼 제 주머니에 나갑니다. 그래서 자본 감소. 딱 이렇게 자산이 증가한 이유 4개, 자산이 감소한 이유 4개 끝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행동하고 나면, 인간이 경제적인 어떤 행동을 하고 나면 그냥 이렇게 적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 제가 5,000원이 들어왔습니다. 현금 5,000원이. 현금 5,000원. 왜? 광인한테 빌려서. 회계처리 끝난 겁니다. 모든 회계 처리가 다 이겁니다. 이게 이 개수가 여러 개냐, 뭐 작냐 이런 거밖에 차이가 없는 거죠. 제가 제 주머니에 10,000원이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는지 봤더니 광인한테 5,000원 빌렸고요. 아까 책 한 권 팔았습니다. 책이라는 게 줄어서 저한테 10,000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10,000원 들어온 이유가 다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회계 끝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칸에 나눠서 적는다고 해서 분계라고 부르고요. 왼쪽 칸을 차변이라고 부르고 오른쪽 칸을 배변이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뭐겠어요? 이게 뭐 회계서적 부분 앞부분에 보시면 지금 혹시 뭐 회계원리 들으시는 분들은 그게 영어로 돼 있으셔서 아마 잘 안 읽으셨겠지만 한국식 중에서 두꺼운 회계원리책 앞부분에 보면 이게 왜 차변이고 왜 대변이고 막 설명이 있는데 그냥 제가 볼 때 그냥 그렇게 불러봤습니다. 차변이고요, 대변이고요. 헷갈리시면요 그냥 왼쪽 오른쪽 보시면 됩니다. 편하신 대로 아시면 되는데 다만 요거 8개만 딱 외워주시면 돼요. 이건 근데 알파벳 같은 거라서 이것도 안 외우고 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딱 5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요것만 딱 외워주십시오. 더 이상 이제 회계에서 외울 건 없습니다. 요까지만 딱 외워주시면 그래서 교재에도 아마 2페이지에 아마 있을 겁니다. 8개 다 외우셨죠? 자, 이 4개에 뭐 있다고요? 제일 위에가? 예, 수입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예, 다른 자산이 마이너스 되는 거고. 그 다음은요? 국제 조달 뭐 증가 이런 거고요. 마지막이 예, 자본 증가. 왼쪽이 이제 왼쪽이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감소했으니까 왼쪽은 이유가 제일 위에가 비용이시고요. 그 다음은 다른 자산이 플러스 된 거고요. 여기는 부채가 감소한 거고요. 여기는 자본이 감소한 겁니다. 근데 매번 뭐 감소 증가를 이제 적으면 낭비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항상 이런 것들은 안 적습니다. 그냥 계정값만 덜렁 갖다 오시면 자산만 왼쪽에 적어놓으면 그냥 증가했구나 그냥 알아야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쪽도 수익은 그냥 수익으로 적어놓고요. 다른 자산은 이쪽에 반대쪽에 적어놓으면 그래 감소했구나. 그 다음에 부채가 이쪽 오른쪽 칸에 적히면 증가했구나. 그 다음에 자본금의 계정값을 오른쪽에 적히면 증가했구나. 그냥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쪽도 이런 식으로 갈로 안의 부분, 교재에 있는 갈로 안의 부분은 회계 기록을 할 때 적지 않습니다. 그냥 계정과목만 덜렁덜렁 적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분계를 회계 처리를 보면 처음으로 하면 이제 좀 이렇게 난감하죠. 난감하지만 그 의미가 왼쪽에 적혔냐 오른쪽에 적혔냐. 제일 먼저 찾을 거는 자산. 그 다음에 자산의 반대 계정 과목이 뭐냐.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정 과목 이름은 고민하지 마십시오. 보통 일상 언어에서 크게 안 벗어나거든요. 가장 좀 생소하신 만한 단어가 선급금. 뭡니까? 먼저 준 돈. 그 소리잖아요. 선급금. 먼저 준 돈. 영어로 적어놓으면 더 이렇게 아마 뭐라고 적히죠? 한국어로 되죠. 영어도 아마 그냥 그런 뜻일 겁니다. 페이어입니다. 이렇게 적힐 건데
그러니까 먼저 준 돈, 성금 끝입니다. 먼저 준 돈의 성질은 뭡니까? 생각해 보시면 먼저 준 돈의 성질은 뭡니까? 이 안에서 나눠주신다고 하면 돈을 먼저 줬습니다. 먼저 줬습니다. 자산이시죠. 돈을 먼저 줬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걔한테 돈을 같이 받아올 수 있잖아요. 원래는 서비스라는 형태로 받아오겠죠. 서비스라든지 다른 재화로 받아오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최악의 경우 걔한테 뭐 받아올 수 있으니까 죽이 됐든 밥이 됐든 무언가를 받아올 수 있으니까 내 입장에 자산인 거죠. 그냥 그런 겁니다. 자산의 정의요? 남한테 받아올 수 있는 거. 부채는 갚아야 되는 거. 그냥 흔히 알고 계시는 일상 언어 범위에서 안 벗어나기 때문에 이 용어들을 하나하나 외우시려고 뭐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제가 이 회계 원리를 보시면 이거 이렇게 나오는 데까지가 한 40-50페이지 될 겁니다. 뭐 중요성이 뭐 기타 등등 뭐 100개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거 등장할 그러니까 분계를 보기까지가 40-50페이지는 걸리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쉬운 내용들을 이렇게 좀 뻥튀기 하는 게 있지 않나. 그래서 끝입니다. 회계에서 필요하신 전문 지식은 이걸로 끝났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뭐냐면 아까 제가 XX로 적어드렸던 그 부분에 숫자를 얼마나 확정할 것이냐 그거 계산하는 부분인데요. 그거는 그냥 그때 항목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계산을 하실 일은 없습니다. 계산이 된 걸 보시겠죠. 아, 무슨 소리구나, 이게 얼마나 소리구나 보실 거지 그 금액을 뽑을 일은 없습니다. 그 금액을 뽑으셔야 되면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제가 싼값에 계속 반복하지만 싼값에 얘기해 드릴 테니까. 자, 그래서 예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이걸 쭉 분계를 한번 적어주십시오. 쭉 적어서 이제 재무제표를 간단하게 만드는 것까지 한번 쭉 보실 거니까 2페이지입니다. S전자가 핸드폰을 제일 처음에 S전자를 제가 세웠습니다. 제가 S전자라는 이제 뭘 상징하는지는 다 아실 만한 그 회사를 제가 감히 세웠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계 처리는 S전자라는 회사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일개 주주일 뿐이지 않습니까? 회계 처리하는 주체는 그 회사니까. 자, 제가 회사를 50만 원 주고 세웠습니다. 자본 50만 원에. 그럼 이 회사 입장에서 자산에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통장에 50만 원 들어갔잖아요. 아무거나 적어주십시오. 저는 현금이라고 적었는데 이건 뭐 그냥 통장이라고 적어도 되고요. 뭐 유식하게 예금이라고 적어도 되고요. 하여튼 뭐 아무거나 적어도 됩니다. 내가 알아볼 수 있게만 적으면 됩니다. 나중에 다 한 방에 정리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 현금 50만 원이 들어온 겁니다. 왜 들어왔습니까? 주주라는 사람이 자본금 50만 원 준 거잖아요. 끝입니다. 회사 설립됐습니다. 이제. 회사 설립과 관련된 회계 처리는 이걸로 끝입니다. 뭐 비용 회계시 좀 있긴 한데 그 뒤에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은 사업은 내 돈만 갖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원래. 사업 활동 있으면 다 내 돈으로 사업 활동 있으면 그냥 건물 하나 사고 말지 미쳤다고 있는 짓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업은 남의 돈을 빌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50만 원 빌려오면 S전자 입장에서는 현금 50만 원이 또 증가한 거죠. 왜 증가했습니까? 중내왔으니까. 부채. 이렇게 한 주씩 한 주씩 하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핸드폰 팔려 만들어야 되잖아요. 핸드폰 팔려고 이제 핸드폰 만들려고 제가 재료 사왔습니다. 재료 70만 원씩 사왔고요. 인건비 30만 원 줬습니다. 그럼 일단은 그럼 S전자에 생긴 결과는 뭡니까? 예. 핸드폰 아직 핸드폰 아직 안 만들었어요. 만들고 있어요 지금. 재료만 사왔고요. 제가 재료 70만 원씩 사왔고요. 돈 주고. 그 다음은 사람 30만 원치 월급 줬어요. 이 뒤에서 뭐가 비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관없어요. 내가 빨리 해 말씀 상관이 없는데 처음에는 자산을 따라가는 게 제일 쉽습니다.
제일 쉬운 건 뭐냐면 현금이겠죠. 눈에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네, 자산 얼마요? 네, 제 주머니에서는 그러니까 S전자 주머니에서는 현금이 100만 원 나왔습니다. 왜 나갔냐면 아까 말씀하신 비용 두 개. 재료비 70만 원, 인건비 30만 원. 옆으로 적을게요. 자, 그 다음 보시면 두 개가 들어가서 드디어 핸드폰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S전자 입장에서 늘어난 자산은 뭡니까? 그 눈에 딱 보이는 거. 네, 핸드폰을 만들어줬잖아요. 얼마치요? 100만 원치. 왜요? 재료비랑 인건비가 들어갔잖아요. 여기서는 왼쪽에 적히면 뭡니까? 비용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 비용이 오른쪽에 적히면 뭐겠습니까? 비용이 발생하면 왼쪽에 적어야 되는데 이게 오른쪽에 적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생했던 비용이 없어지고 핸드폰이라는 물건으로 남았다는 거죠. 조금 난해한 개념이긴 한데 그렇게 표기 처리하는 겁니다. 재료비 발생한 시점과 핸드폰 완성된 시점이 틀리잖아요. 보통 통상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제 보시다시피 생겼다가 없어진 애들이니까 바로 현금 100만 원 들어서 핸드폰 100만 원 주고 샀다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재료비, 인건비가 발생을 했다가 얘들이 핸드폰이라는 물건으로 변신해서 남아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은 이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요 S텔레콤에다가 120만 원 주고 팔았습니다. 근데 돈을 언제 받기로 했냐면요 1년 뒤에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S전자 입장에서 늘어난 거는 채권이 늘어난 거죠. 자, S전자 입장에서는 120만 원이나 받을 돈이 생겼습니다. 왜 생겼습니까? 핸드폰 넘겨줬잖아요. 그럼 내 창고에 핸드폰이 없어졌잖아요. 얼마치가 없어졌습니까? 내 창고에 핸드폰이 100만 원 없어졌어요. 보시면 이제 저희 업계용어로 왁구가 만들어요. 한 개의 행동을 원인과 결과가 나눠놨기 때문에 한 개의 회계 처리는 반드시 양쪽의 금액이 일치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처럼 쪼개졌을지언정 쪼개지더라도 두 개를 합친 금액과 얘를 합친 금액은 같습니다. 반드시 양쪽은 일치해야 됩니다. 대차평균의 원리, 기타 등등의 용어로 설명되는 애들. 근데 얘들은 지금 틀립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뭔가 빠졌다는 얘기죠. 잘 생각해 보시면 채권 120만 원의 결과가 생긴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잘 팔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잘 팔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재수가 없었으면 얘를 90만 원에 팔고 올 수 있었고요. 10만 원에 팔고 올 수 있었고요. 더 재수가 없었으면 뺏겼을 수도 있습니다. 즉 핸드폰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익 창출할 경우 120만 원 쳤기 때문에 120만 원을 받을 돈이 생긴 거고요. 얘는 왜 없어졌냐 하면 그럼 이거 만드는데 미천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비용으로 별도로 인식을 해줍니다.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그냥 이렇게 적는 겁니다. 120만 원 왜 생겼냐? 내가 잘 팔았어. 100만 원, 그 핸드폰이 왜 없어졌냐? 그냥 미천 들어갔다. 이게 만약에 핸드폰이 그냥 없어진 겁니다. 제가 아무 실수를 해서 까불다가 핸드폰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러면 얘가 매출 원가라는 비용이 아니라 재고 손실이겠죠. 그런 어떤 나쁜 행위를 해서 한 거니까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뭐냐면 이 채권 120만 원을 버는데 얘가 한 일은 없습니다. 얘는 그냥 없어진 거고요.
얘는 120만 원 생긴 겁니다. 왜 생겼냐? 잘 팔아서. 왜 없어졌냐? 어딘가에 비용을 써서. 그 비용이 뭔지 봤더니 매출을 일으키는데 원가로 들어가는 애들이더라. 이렇게 인식하고 마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확보가 다 맞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한 거래지만 이렇게 보시면 아주 간단한 거래인데 벌써 이렇게 이 정도가 됩니다. 분계가.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는 게 보셔서 이렇게 적어 놓으면 정보로서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이렇게 적어 놓고 나면 S전자가 뭐 했는지 누가 어떻게 압니까? 근데 이게 이나마 학습용으로 예제를 만들었으니까 요 지경이죠. 일반 회사 가보시면 네. 뭐 제가 클라이언트 했던 우리은행 이런 데 가면 2억 개, 3억 개를 그래서 뭐 우리 이자 주고 하는 거 다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서 쓸모 있는 가치로 만든 게 재무자표라는 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걸 보시겠죠. 다 완성된 애들을 보시겠죠. 제가 자동차 쓴다고 해서 자동차 안에 뭐 들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굴러다니는 거야만 받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런 과정들을, 이런 거래 처리들을 모아놓은 게 재무제표라는 애들이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것만 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무제표가 뭐뭐 있냐면요. 종류는 5개일 겁니다. 회계 시간이면 시험 문제겠죠. 재무상태표라는 애들이 있고요. 상법에서만 한 대차례 줍니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라는 애가 있고요.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이렇게 5개들이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주석이라는 애들은요. 그냥 주석이잖아요. 밑에서 달려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숫자가 어느 정도는 잘 모르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그냥 중얼중얼 붙여놓은 겁니다. 그냥 한국말로 되어 있는 거라서 보면 아십니다. 그래서 이건 별로 아직 공부하실 필요가 없고요. 현금흐름표라는 애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현금흐름을 막 그려놓은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등 볼 이유가 없습니다. 어디다 쓰는 거냐면요. 회계사들이 일 다 끝나고 나서 지가 사고 쳤는지 안 쳤는지 왁구 맞춰볼 때 쓰는 표입니다. 회계사 하는 사람들은 이거 그리다가 죽어나가는데 여기 계신 분들 그릴 필요도 없고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 할 겁니다. 자본변동표 이름 생긴 대로입니다. 자본 계정 과목 속의 애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적어주는 표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나중에 보여드릴 거고요.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뭐냐면 영업활동에 대해서 적어놓은 겁니다. 뭐 얼마 팔았고 얼마 썼고 그래서 내 손에 얼마 남았다. 뭐 적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이 재무상태표. 이름 그대로 회사의 재무상태를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는요. 상태잖아요. 상태라는 얘기는 어느 스팟입니다. 매달 며칠 시점에 이놈이 돈을 얼마 갖고 있고 빚을 얼마 지고 있고 그래서 내 진짜 주주가 갖고 와 있을 수 있는 몫이 얼마다 라는 걸 적어놓은 겁니다. 매달 며칠 시점이라는 게 중요해요. 매달 며칠 시점이고요. 손익과 자본의 변동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변동하는 겁니다. 시점에 변동한다는 건 말이 다 성립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간 재무제표라고 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3월 1일부터 2월 28일 이 1년의 기간, 3개월의 기간, 한 달의 기간 이 기간 동안 어떻게 총 변화된 총량이 얼마냐 적어놓은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뭘 그려야 되냐면요. 개시 시점의 재무상태표를 그리겠습니다. 이 회사의 S전자의 개시 시점입니다. 문 딱 열었을 때 이 회사는 뭐 있냐면요. 문 딱 열었을 때 제가 뭐 했습니까? 요거밖에 안 했잖아요. 문 딱 열었던 시점에 한 거라고는 요 맨 위에 한 줄밖에 없습니다. 얘 뭡니까? 계정과목 성질이 자산. 자산은 재무상태표 왼쪽 칸이다. 얘는 뭡니까? 자본. 그냥 재무상태표의 오른쪽 칸에다가. 얘 오른쪽 있잖아요.
분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거래가 쭉 끝난 다음을 이제 보겠습니다. 쭉 끝난 다음을. 이 거래가 다 끝난 시점입니다. 다 끝난 시점입니다. 이 회사의 현금 얼마 있습니까? 이 모든 거래가 다 끝난 시점에. 간단하십니다. 얘 자산이 왼쪽으로 키우면 뭐라고요? 플러스 50에다가 50 엎었잖아요. 100. 여기는 얼마입니까? 오른쪽에 자산이 있으면 뭐라고요? 감소. 두 번 열심히 해서 100만 원 모아놨더니 썼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때까지 가진 돈 얼마요? 땅. 여기 현금 없잖아요. 여기 현금 없잖아요. 땅. 그래서 현금 없다. 끝입니다. 현금 없다. 자, 그 다음은 자, 그럼 현금 다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자본금. 자본금이 왼쪽에 적히면 뭐라고요? 아까 이렇게 오시잖아요. 자본금이 오른쪽에 적히면 내가 봤을 때 오른쪽에 적히면요. 플러스. 그리고 없잖아요. 자본 관리는 뭐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계속 뭐 플러스 5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빚 냈네요, 제가. 부채가 오른쪽에 있으면 뭐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냈다고 하시면 돼요. 네, 플러스. 그리고 부채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쭉쭉 가는 겁니다, 그냥. 얘들은 뭡니까? 재료비랑 인건비는 비용입니다. 비용은 저기 안 갑니다. 재무상태표에 안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손익계산서표로 가는 겁니다. 왜요? 그냥 그렇게 하랍니다. 그래서 다 했으니까 이제 다 했으니까 손익계산서에 재료비, 인건비 이렇게 있는데요. 자, 재료비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으면 뭐라고요? 비용이? 플러스 마이너스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비용이 왼쪽에 있습니다. 발생이 플러스잖아요. 발생이 플러스. 자, 여기서 똑같은 재료비가 오른쪽에 있잖아요. 똑같은 놈이 발생했다 없어진 거죠. 왼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없어진 거예요. 재료비 발생한 거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인건비 발생한 거 이 기간 동안 똑같죠? 발생했다 없어졌잖아요. 인건비 없습니다. 자, 됐습니다. 현금 아까 했죠? 현금 아까 다 왔잖아요. 그 다음은 여기 보겠습니다. 핸드폰 100만원. 처음 보는 개념 방법이죠. 핸드폰 뭐겠습니까? 자산, 부채, 비용, 수익, 자본 5개 정도. 네, 자산이죠. 네. 적으면 되죠. 핸드폰. (100만 원) 생겼다가요. 또 핸드폰 계정을 쭉 봤더니 여기 하나 있잖아요. 팔아먹었잖아요. 100만 원씩 써졌잖아요. 그러면 핸드폰 얼마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창고에 핸드폰이 없습니다. 지금. 핸드폰 빵. 네, 다 봤죠 이제? 자, 채권 120만 원. 아까 채권 뭐였죠? 채권이 뭐였죠? 채권은 자산이죠. 자산이 왼쪽에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겁니까? 네, 플러스. 없어지고 없죠 이제. 채권 끝이야.
채권 120. 네. 적는 겁니다. 그 다음 핸드폰 없어. 아까 받고. 매출원가 100. 매출원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입. 5개 중에 한 개. 이름부터 원가잖아요. 비용이죠. 매출원가 정도는 정확한 내에서 외우십시오. 네. 좀 시간 지나면 다 이해가시는데 그냥 외우십시오. 매출원가 정도는. 그래서 여기죠. 네. 비용.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얘는 뭡니까? 수익이잖아요. 보통 매출이라고 적긴 하는데 이게 수익이죠. 수익 120.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꼭 보시면요. 손익계산서라는 애들 있잖아요. 제가 손익계산서라고 적어드린 애들 왼쪽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예, 100이죠. 100. 제가 회계사들은 이렇게 회계성 모라에서 도서관에 보셨겠지만 제 계산 계속 두드리잖아요. 그다치 계산기. 나중에 되면 이런 것도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계산기 두드리고 있어요. 손으로. 그리고 정말 계산해서 계산 못해.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계산해만 찾는 거죠. 뭐 숫자 뭐 더하기 빼기 이거 나오면 계산해 주셨습니다. 잘 나왔네요. 오른쪽은요 얼마죠? 네. 항상 두 개는 뭐 해야 되잖아요? 같은 애도 맞고 안 맞죠? 일단 안 맞습니다. 그럼 위에 보겠습니다. 이쪽 다 더하면 얼마죠? 왼쪽 다 더하면 120. 오른쪽 다 더하면 100. 얘도 맞고 안 맞습니다. 잘 보시면요. 쟤는 왼쪽 20 크고요. 얘는 오른쪽 20이 커요. 그래서 고기를 연결해 주면 되는 겁니다. 120만 원 벌어갖고요. 100만 원 썼어요. 그럼 내 손에 얼마 남았습니까? 20만 원 남았어요. 그래서 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갖고 그냥 120으로 맞추는 거예요. 요 의미는 뭡니까? 내가 이번 기간 동안 20만 원 벌었다. 20만 원이 됐다. 20만 원이겠죠. 20만 원 벌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20만 원 어디로 갑니까? 누구 겁니까? 주주 거죠. 주인이 나눠줄 거잖아요. 그래서 20만 원 그냥 막 적어주면 안 되죠. 항상 내가 맞고 다 맞아야 되니까. 그냥 적어주지 말고 20만 원에 대해서 왼쪽에 적었으니까 오른쪽에, 즉 오른쪽 여기다가 이익잉여금이라는 애로 20만 원 적어주는 겁니다. 이익잉여금의 의미는 뭐냐면 이익을 잉여했다. 까먹지 않고 내가 잘 모아둔 돈이다. 1년 동안 번 돈을 잘 모아놨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20에서 저기 20으로 그냥 먹고 맞춰서 강제로 밀어넣습니다. 그게 결산조정 분배라는 거고요. 각 회사에 있는 회계팀에서 매 연말마다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계산을 때려넣어요. 그래서 결산을 본다고 하는 게 이겁니다. 이 단기순이익 20이라는 걸 확정을 하고 반대쪽에다 20만 원을 밀어넣는 요 분계를 때려넣는 거, 요 분계를 때려넣는 게 결산인 겁니다. 회사에서 결산 본다라고 하면 이게 이 짓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짓이 말처럼 쉽지 않겠죠. 그래서 계산 맨날 밤새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쪽은 여기서 하실 일이 없지만 되게 치근하게 보셔야 되는 게 숙명적으로 야근이 많습니다. 혹시 회사 다니다 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나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다녔죠? 회사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 남을 위해서 제가 일을 빨리 해주지 않습니다. 내일 다 하고 회계팀에서 계속 빨리 전표 보내라고 막 뭐 어디 출장 갔다 오면 출장비 보내라고. 예, 이분이 군대에서 7년 동안 그 짓이거든요. 전화해서 빨리 출장비 영수 좀 보내라.
항상 마감 직전까지 안 보내줍니다. 그 사람 일 있잖아요. 그래서 회계팀에 도착하는 거는 언제냐면 항상 마감일 5시 이후에 도착합니다. 회계팀 마감해야죠. 밤새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회계팀은 숙명적으로 야근을 받습니다. 어디 회사 나가서 보셔도 도대체 제대로 왜 야근하는지 모르시겠지만 보시면 야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주기 때문에. 이게 결산인 거고요. 이렇게 하면 이게 재무상태표 완성입니다. 기말 재무상태표. 왼쪽 거 보시면 기말 재무상태표. 그래서 이 회사는 자산이 얼마냐? 120만 원이다. 빚 얼마 지고 있냐? 50만 원 지고 있다. 나머지 70만 원은 누구 거냐? 주주 거다. 이게 전부 자본금액이죠. 근데 어떻게 70만 원이냐? 50만 원은 직원 집어넣은 거고 20만 원은 벌어서 먹은 거다. 그렇게 적혀 있는 게 재무상태표입니다. 그 다음에 좋다. 시작할 때 현금 50에 자본금 50밖에 없던 애가 왜 120에다가 이익형 20이 나와 있느냐? 어떻게 된 거냐? 봤더니 얘가 똑똑해서 120만 원치 100만 원짜리 물건을 120에 팔아가지고 20원 넘겨 먹었어. 라고 적어준 게 손익계산서입니다. 요거는 주어진 기간 동안 이 회사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표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보여주는 표인 겁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순자산, 손익계산서 끝입니다. 두 개의 설명 끝났고요. 뒤로 계속 보실 겁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되는 것은 스팟점보다 어느 시점에 얼마를 갖고 있고 빚을 얼마 지고 있고 주주가 얼마나 먹을 수 있다는 어느 시점의 정보다 라는 거 꼭 아셔야 되고요. 얘는 어느 기간에 대한 정보다. 자, 그러면 이제 자본변동표는 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옛날에는 이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영업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 회사 장사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이걸 되게 중점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뭐 이 회사가 이익을 내냐 못 내냐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자본거래 한번 잘하면요, 이거는 뭐 백날에도 한 일이에요. 그리고 전환사채 한번 잘 전환하면요, 제가 뒤에 아마 마지막 건 설명드릴 것 같은데, 삼성전자의 그 삼성그룹 있잖아요. 1년 매출액 300조고요. 1년에 30조 원 좀 벌어요. 무지묵지하게 버는 회사인데, 삼성그룹 전체가요, 이건희 회장님으로부터 이재용 부회장에게 넘어가는데 들어간 돈이 60몇 억이에요. 그걸로 다 넘어갔어요. 다 가져가셨거든요. 뒤에서 나 이제 배 아파서 시비 거는 많이 계시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완전히 넘어갔어요. 그런 거래가 뭐냐면 자본거래거든요. 변호사들이 활동할 게 다 그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분명히 이건 아니잖아요. 장사한 건 아니에요. 전환사채 발행하고 뭐 배당해주고 뭐 이런 게 장사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어느 시점에 결과는 아니잖아요. 뭔가 행동이 있잖아요. 그 행동을 적어줘야 되잖아요. 그 표가 자본변동표라는 겁니다. 보기는 되게 쉽게 돼 있어요. 기초 어디까지 하면요, 9페이지요. 그냥 오른쪽에 계정과목 적어놨고요, 자본 계정과목 적어놓고 왼쪽에다가 날짜별로 해서 이벤트 적어놓고 보시는 거 갖고 나오시는 거 다 해. 표 자체는 되게 쉬워요. 이 안에 들어간 내용이 뭐냐 하면 얘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한 것도 아닌 애들. 회계가 처음 도입됐을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자본거래라고 해봐야 끼케야 배당밖에 없었습니다. 배당 나눠주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건 한 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옛날에 그냥 이다가 묻어놨습니다. 여기다가 회계처리 별도로 안 하고 재무상태표에다가 묻어놨었거든요. 요즘 이게 너무 중요해졌어요. 배당하든지 뭐 특수주권을 발행하는 게 너무 중요해져서 이런 별도를 필요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별도표에 보시면 당기순이익이라는 애들 있잖아요. 당기순이익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손익계산서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결고리를 따지자면 기초 재무상태표에 출발을 해가지고 장사를 열심히 하고 요 정보가 순자산 변동표로 갑니다. 한 줄로 가고요. 거기에서 이제 별도의 자본거래들이 포함이 돼서 이제 표시가 되고 나면 자본 변동표의 제일 마지막 줄 있잖아요.
제일 마지막 줄이 이 기말 재무제표의 요 부분과 일치시키게 이렇게 왁구가 이빨이 맞아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빨을 맞춰 돌려놨기 때문에 요 세 개 표를 왔다 갔다 하면 이 회사가 1년 동안 뭘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모르시겠죠. 제가 뭐 한 50분 더 들었다고 하시면 저 같은 사람 다 죽어야죠. 가르치고 사는 거니까. 그래서 요 내용들을 이제 제가 뒤에 차차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분계라는 이 틀로 보시면요. 아까 제가 적어드린 차변, 대변 나누듯 틀로 보면요. 회사의 행위는 원인과 결과가 나눠놨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보기에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을 적어놓고요. 그 분계를 하나 적어드리고 그게 무슨 뜻인지 보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나 주로 재무상태표일 겁니다.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그렇게 쭉쭉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회계학의 이론 부분은 사실 이걸로 끝입니다. 단지 회계 원리가 알고 싶으셔서 오신 분들은 지금 나가셔도 됩니다. 그 회계 원리 수업 시간 하시는 모든 내용들은 계정 과목 적어놓고요. 그 안에 금액 얼마 적어야 되느냐 그거 열심히 계산하는 방법 적어놓는 건데요. 그것도 뒤에 몇 개 적어놨어요. 제가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 확정하는 거 되게 간단한 로직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이게 답니다. 즉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8개의 툴을 가지고 거래를 쫙 적어놓은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모아서 자산, 부채, 자본을 모아놓은 표가 재무상태표. 걔는 뭐냐? 특정 일자의 기준이다.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의 내용을 모아놓은 거, 특정 기간 동안 모아놓은 거, 손익계산서. 걔를 보면 장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알 수 있다. 자본 변동표. 복잡 가난하고 변호사가 먹을 게 많은 영역이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시면 숫자로 단지 한 줄이지만 그 안에 많은 내용들이 있다. 그렇게 마셔서 연결관계는 기초에서 출발해가지고 기초 재무상태표를 출발해서 장사를 얼마나 잘했는지 포괄손익계산서를 보고 그 결과가 자본 변동표에 간 다음에 추가의 자본 거래가 반영이 되고 나서 기말에 순자산 변동표로 간다. 기말에 재무상태표로 간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꼭 정말 배워주셔야 될 건 아까 말한 8가지만 시간 좀 들이셔서 들이시면 이제 되실 겁니다.